아우구스투스, 존 윌리엄스 장편 소설, 조영학 옮김, 해설, 데니얼 맨델슨. 윌리엄스의 초기 소설들에 비하면 아우구스투스는 특이한 작품으로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생전에 격찬을 받은 경우도 소설 4편 중 이 책이 유일하다. 출간 이듬해인 1973년 소설 부문에서 전미 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윌리엄스는 1922년 텍사스에서 태어나 1994년 아칸소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그때까지 30년간 덴버 대학교에서 영어와 창작을 가르쳤다. 더 특별하다면 소설의 주제 또한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기존의 작품들은 지극히 미국적 관심사를 다룬다. 주인공은 온건하고 서술은 간결하다. 반면에 최초의 로마 황제에게 삶은 파란만장하고 운명은 역사를 바꿔놓지 않았던가. 도살자의 건널목은 젊은 보스턴 주민의 얘기다. 주인공은 에머슨식 초절주의에 심취해 1876년 서부로 떠나 그곳에서 야생의 삶을 추구한다. 그가 평생 추구해야 할 생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고 확신했으나 야만적인 버팔로 사냥에 개입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대가를 지불한다. 스토너, 20세기 초와 중반에 걸쳐 미주리 대학교 영문과 조교수의 보잘것 없으면서도 어느 모로 보나 실패한 삶을 들여다본다. 주인공은 태생이 지극히 미천한 탓에 아카데미를 빈민굴로 여기며 마침내 그곳에서 어린 시절 고향에서도 느끼지 못한 안위와 따뜻함을 찾아낸다. 윌리엄스는 후에 자신의 처녀자, 그날 밤에 생긴 일을 파기하는데 역시 정신병에 시달리는 멋쟁이를 다룬다. 환멸에 빠진 삼류 이상주의자들, 역사적 실존 인물이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우구스투스. 이보다 더 극적인 대비를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아우구스투스는 80년간의 혼란스럽고도 위대한 생애 동안 고명한 이름을 수도 없이 주고받았으며 확대하고 더듬고 획득하고 또 버렸다. 이에 비하면 윌리엄스가 다른 두 주인공에게 부여한 이름들은 겨우 두 음절에 불과하다. 윌리엄 앤드루스, 윌리엄 스토너. 우연이든 아니든 초기 소설에서 자녀적 요소를 외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우구스투스의 경우 그런 식의 유혹은 없다. 황제는 서기전 63년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정치와 문학의 시대에 이름을 날렸다.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어느 귀족의 시도를 봉쇄한 바로 그 해였으나 30년 후 아우구스투스 자신이 공화정의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서민 출신의 부유한 기사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의 자식으로 태어나 로마에서 40km 떨어진 속주에서 자랐으며 10대 시절에는 몸이 허약했으나 영리하고 야심이 만만치 않아 외 종조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자로 입양까지 했다. 그 이후로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불리었다. 서기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원로원의 명령으로 퇴위한 이듬해 아우구스투스는 고인이 된 카이사르의 명예를 이용해 로마 고참병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디비필리우스 신의 아들로 개명했다. 25이 되는 해에는 필리피 전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제압함으로써 카이사르의 복수를 마무리했다. 그 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3인의 군사 독재관, 즉 3두의 1인으로 로마 세계의 권력 중심에 진입하는데 또 한 사람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이며 궁극적으로 그와도 전투를 벌이게 된다. 이때쯤 가이우스와 율리우스는 사라지고 호칭은 군사 독재관, 즉 임페라토르로 바뀐다.
군인들이 성공한 지도자들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군사 계급이자 바로 황제의 어원이다. 그리고 다시 10년, 독재관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는 서기전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유일한 정적 안토니 우스를 무찌르고 광대한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로 등극했다. 1년 후 안토니우스는 애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살했다. 독재관 아우구스투스는 클레오파트라의 10대 아들 카이사리온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인지라 잠재적 정적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많아야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33살에 세계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는 권력 기반 강화에 나서 전통적인 공화적 법을 빌미로 교묘하게 독재를 합법화하고 제국의 법적,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확립했다. 제국은 이런저런 형태로 향후 150년간 지속한다. 아니,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현 체제가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놀랍도록 교활한 인물이 절대 사용하지 않은 직함이 바로 렉스, 즉 왕이다. 로마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실상 왕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왜 종조부를 살해한 자들도 역시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가. 세상의 지배자는 자신을 프린캡스, 즉 제1시민으로 칭했다. 서기전 27년 그가 100년간의 유혈 사태를 종식하고 로마와 속국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자 로마 원로원은 감사의 표시로 표결을 통해 전례 없는 직함을 부여했다. 이번에는 종교적 함의가 가득했다. 아우구스투스, 즉 존경해야 할 위인이라는 의미다. 비록 애초에 성과 하등 관계가 없지만 역사는 이제 그들 그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다. 과거와의 단절. 아우구스투스와 두 선조의 숨은 혈연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윌리엄스의 작품에서 두드러진 테마는 시간이 흐르면 존재를 향한 인식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소설 아우구스투스에서 윌리엄스는 어떻게든 저 화려한 역사적 장관을 걷어내고 난해한 인물 자체에 초점을 고정하려 하였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새로운 자아를 끊임없이 개발해 내야 했던 사내가 아니던가. 이 소설의 충격은 역사적 위인으로서의 주인공 또한 결국 작가의 다른 미천한 주인공들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우리들과 비교해도 더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장엄한 역사 소설의 본질은 지극히 친근하고 매우 인간적이다. 로마 최초 황제 이야기는 역사 소설의 이상적 소재다. 역사적 사실을 학문적으로 천착하는 한편 인물과 동기를 통찰력 있게 그려낸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동시에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위인이다. 때문에 해설과 창작이 모두 필요하다. 전기와 뒷말, 기록과 추측이 황제 자신의 생전에 시작했다. 공식 전기가 아우구스투스와 동시대에 등장했는데 전기의 저자 또한 윌리엄스의 소설에 등장한다. 바로 철학자이자 역사가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다. 그의 경력엔 가정교사도 들어있는데 제자가 바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자제였다. 황제 자신은 공식적으로 자서전 아우구스투스의 위험을 만들었다. 물론 정치 선전이 주된 목표였다. 자서전은 청동판에 새겨 자기 무덤 입구에 부착했는데 제국이 끝날 때까지 비문으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가 끝나고 100년 후 타키투스가 한 말이 있다. 그의 말을 믿는다면 황제의 모호한 본성과 동기는 당시에도 이미 커다란 논쟁 거리였다. 자신의 저서 연대기에서 사가는 당시의 논쟁에 대해 서술하는데
서기 14년 76의 일기로 황제가 세상을 떠나던 날의 일이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했다. 그가 내전에 관여한 까닭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내전이란 강직한 도덕 원칙 따위로 계획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그 원인은 양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향한 의무, 그리고 국가 안보의 필요 등에서 찾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법의 통치 자체가 공연불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시에는 1인 통치 외에 그 자체로 나라를 치유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세운 나라는 왕국이나 독재 정치가 아니라 원수 정치, 즉 제1시민이 주재하는 나라로 통했다. 시민들을 위한 법도 있고 동맹국들도 그에 걸맞게 존경심을 보였다. 수도는 그의 미적 감각 덕분에 화려하게 변했다. 그가 권력에 기대는 경우는 국가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려 할 때뿐이었다. 다른 한편 이런 평가도 있었다. 양부를 향한 의무와 국가의 요구는 단순히 가면이었다. 오히려 그 원인은 지배욕이었으며 여전히 어린 나이에 뇌물로 고참병들을 꼬드겨 사병 집단으로 만들고 집정관의 군단을 제멋대로 주물러 댔다. 원로원을 무시한 채 집정 정치를 장악했으며 군대를 맡기자 공화국의 의지에 반해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혼란이 끝난 후 평화가 찾아오긴 했으나 이는 피를 대가로 한 평화였다. 황제가 통제와 균형을 위해 모호한 태도를 개발할 수 있다. 그의 본성과 동기를 추측하기 어렵다면 행동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직인이 수수께끼처럼 난해한 스핑크스였다는 사실도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런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우구스투스에서 그 질문은 교묘하게 니콜라우스, 즉 제1시민의 정기를 쓰도록 지시받은 사가가 제시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가? 아우구스투스와 대화한 후 학자는 그렇게 적는다. 아우구스투스의 신중함은 끔찍할 지경인데 그와 반대로 도박 성향 또한 악명이 높다. 도무지 양립이 불가능한 기질이 아닌가. 아직 하지 않은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만 그 얘기들을 담을 형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참이라오. 윌리엄스의 입장에서는 농담인 셈이다. 니콜라우스가 꿈꾸었던 형식은 서한 소설로 윌리엄스가 이 소설에 사용했으며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1500년 후에나 세상에 등장했다. 디에고 데 산 페드로의 사랑의 감옥을 일반적으로 그 장르의 효시로 알고 있으나 사실 그 뿌리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기였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 역시 아우구스투스에 등장하며 궁전의 에피소드와 소문 등을 들려준다. 가 헤로이데스에서 바로 신원 미상 여인들이 애인들에게 보내는 서한들을 엮었기 때문이다. 사실 세속적 문인들이 추문을 쫓는 바람에 아우구스투스가 멸망에 이르렀다. 딸 율리아가 추문에 역겨 흑해의 어느 황량한 촌락으로 망명을 해야 했으니 말이다. 서한 형식은 낭만적 주제에 적합하지만 윌리엄스의 프로젝트에도 이상적인 형식이라 하겠다. 그의 소설이 만들어낸 초상은 날조한 편지뿐 아니라 수기, 원로원 포고, 군사 명령, 개인 메모, 미완성의 역사를 통해 굴절되기에 지극히 복잡한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인상주의적이자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이 장르를 선택할 때 윌리엄스는 분명 손턴 와일더의 1948년 소설 3월 15일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이 소설 역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허구의 서한들과 자료들을 통해 제시되며 카이사르와 동시대인이자 지인인 시인 카를루스, 서기 1세기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등 실존 인물의 실존 저술들과 복잡하게 섞인다. 아우구스투스 또한
가상 서한과 기록의 저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실존 인물이다. 윌리엄스는 단순히 과거를 현대화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일부 잘 알려진 인물들을 기꺼이 재현해낸다. 아우구스투스를 작업할 당시 메모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가 차림의 헨리 키신저, 1950년대, 197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정치학자, 정치가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 다음은 키케로의 재치와 우화가 있다. 키케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젊은 옥타비아누스와 동맹을 맺었는데 처음에 멍청하게 그를 과소평가한 탓이었다. 아이는 인물이 못되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더이다. 그에게 친절히 대했으니 그도 내 의사를 쉽게 내치지 못할 걸세. 난 지나치게 이상주의자라네. 나도 알고 있네. 제일 친한 친구들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 밖에 속물 오비디우스도 있다. 어느 날 황제의 관람석에서 경주를 지켜보며 스승 프로페르티우스에게 자의적으로 진부한 시어로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던가. 로마 동쪽에서 태양이 어렵사리 건물 숲을 뚫고 나와. 비록 문체로 일가를 이루지 못했으되 글이 매우 신선하고 사료에 따르면 무척 진솔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다. 예술의 수호자이자 영리한 부자인 마이케나스는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마이케나스의 문체가 여성적이라며 조롱한 바 있다. 와 가까웠다. 하지만 타고난 유미주의자로서 그의 만연체에는 눈에 대해 말을 많이 했으나 대개 운문은 촌스럽고 산문은 아예 형편없었다. 날카롭게 벼린 검이 숨어 있다. 황제가 가벼운 사람들까지 쉽사리 받아 주었을 것 같지는 않다. 아우구스투스의 야심만만한 세 번째 아내이자 왕위 계승자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는 철저히 실용적인 여성으로 등장하지만 주변의 여타 사람들보다 특별히 비열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나는 황제 클라우디우스다의 엽기적인 독살자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다. 우리 미래가 우리 자신보다 중요하니까. 윌리엄스의 리비아는 아들에게 매몰차게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애인과 결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와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아들은 율리아를 싫어한다. 윌리엄스는 또한 마르쿠스 아그리파 아우구스투스의 중마고 후 황제의 승전보를 기록했으며 후에 사위가 되어 후계자들을 낳는다. 의 유실된 회고록에서 발췌문을 만들어내 이런저런 사건을 간결하고 사무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리하여 삼두 정치를 시작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정적들을 제거했지만 아직 서로마에는 약탈자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세력이 동로마에서는 신성 율리우스의 살인자들이 윌리엄스는 문체의 특징을 기막히게 잡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아그리파에게는 그리하여로 문장을 시작하는 습관을 부여한다. 잠시 초기 소설들을 비판하자면 작가는 이따금 글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 때문에 종종 개연성을 잃고 만다. 특히 도살자의 건널목에 앤드루스는 우아한 말투를 구사하지만 애송이한테 그런 말투가 어울릴 리 없다. 아우구스투스의 서한체는 소위 복화스를 이용하기에 이런 단점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 소설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엄격하다. 아우구스투스에서의 기막힌 한 수는 황제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유보한 데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마침내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아우구스투스는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이 소설의 마지막 3부에 등장하는 부분이다. 당연하겠지만 황제 자신이 직접 과거를 설명한 내용과 그 이전까지의 과정과 결론이 일치할 리가 없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의 암살 소식을 듣고 어린 옥타비우스가 슬픔과 당혹감에 빠져 크게 울었다고 알려졌지만 기실은 아무 감정도 없고 심지어 차갑기까지 했다. 게다가 그마저 인의 승리감으로 바뀐다. 갑자기 그 반대로 힘이 샘솟고 운명도 깨달았다. 인식과 실체, 공식과 비공식, 우리 삶에 대한 공적 서술과 사적 서술의 간극을 강조라도 하듯 윌리엄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위협에 발췌문을 가상의 미니 자서전 여기저기 흩뿌려 놓는다.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지? 윌리엄스는 역사뿐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연구하는 역사 문헌학에도 관심이 많다. 이 소설에서도 그런 관심이 두드러지나 그 질문 또한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니콜라우스의 공식 전기를 읽은 후 그리고 자신의 공식 자서전을 검토한 후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투스는 교활하게도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내가 그 책들을 읽고 내 글을 적다 보니 문득 이름은 내가 맞는데 나도 잘 모르는 남자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예리한 역사 소설가에게 바로 그 불가해성이 빚어낸 도전 역시 이점일 수밖에 없다. 고전 세계를 다룬 최고의 역사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 누스 황제의 회상록, 와일더의 3월 15일, 그레이브스의 클라우디우스 소설들, 5세기 아테네를 재현한 메리 르노의 마지막 와인, 아우구스투스 역시 과거를 제안하되 재현하려 들지는 않는다. 행여 과거를 재현하려고 들었다면 아우구스투스와 다른 작품들의 심장에 문학적 관심이 끼어들 여지가 남지 않았을 것이다. 윌리엄스는 1985년 인터뷰에서 스토너와 아우구스투스의 공통 테마를 이렇게 설명했다. 두 경우 모두 통치 문제를 다룹니다. 사적 책임, 증오와 우정도 다루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권력을 향한 음모는 로마 제국이나 대학이나 대동소이하니까요. 사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와 관련해서 개인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은 권력투쟁과 더불어 윌리엄스의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따라서 소설을 쓰게 만든 에피소드이자 테마다. 도살자의 건널목이 나오고 머지않아 작가는 치명적인 추문 이야기를 들었다. 제국과 황제의 가문을 동시에 흔들어 놓은 추문이다. 서기전 2년 황제는 사랑하는 무난 동료 율리아를 판다테리아라는 작은 섬에 유배해 보냈다. 주요 죄명이 간통이었지만 사실 아우구스투스 자신이 왕국을 세우면서 옛 로마의 가치를 재건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도덕법이었다. 황제의 딸은 티베리우스와의 역겨운 결혼에 신물이 난 터라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기로 악명이 높았다. 또 하나는 반역이다. 그녀가 애인으로 삼은 사내들이 티베리우스의 계승을 반대하는 무리에 속했기 때문이다. 여인의 열정이 결국 의무와 치명적인 갈등을 빚은 셈이다. 윌리엄스는 이 이야기에서 강력한 테마를 하나 찾아내 이를 공공의 필요와 사적 요구 사이의 양가 감정이라고 불렀다. 소설 속 율리아는 누구보다 섬세하고 매혹적인 인물에 속하며 지적이고 신랄하고 반항적이고 세속적이고 철학적이다. 윌리엄스가 대신 써준 판다테리아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짤막하게 토를 달았다. 무기력한 세계에서의 기다림은 기이하기 짝이 없다. 그 무엇도 의미가 되지 못하는 곳. 내가 떠나온 세상은 뭐든지 권력이라 뭐든지 의미가 있었다. 심지어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끝은 그 자체의 쾌락이 아니라 권력이 주는 무수한 쾌락이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두 개의 주요 파트로 나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전반부는 황제의 기적적인 정권 장악, 그리고 후반부는 율리아의 편지를 중심으로 가족과 사적 행복의 와해를 그려낸다.
물론 황제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정략 결혼을 획책한 책임이 제일 크다. 끝내 파벌과 살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1부는 대중적, 정치적 무대에서의 성공, 제2부는 사적, 정서적 무대에서의 실패를 다루는데 윌리엄스의 판단에 후자는 전자에 내포한 잠재적 비용의 다름 아니다. 개인과 제도의 갈등은 스토너에서도 읽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윌리엄스가 율리아의 얘기를 듣자마자 쓴 소설이 바로 스토너였으나 그 책에서는 율리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뒤집어 놓는다. 주인공은 막다른 길목에 닫혀 번번이 자신의 사적 욕구를 의무에 양보하며 결국 누구나 그렇듯 난관에 빠지고 인생은 꼬이고 만다. 불행한 결혼도 문제다. 동정심 많은 대학원생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불행을 달래려 했으니 왜 아니겠는가. 부성의 문제도 있다. 윌리엄스는 스토너와 아우구스투스 모두에서 아버지 딸의 관계에 너그럽다. 몇몇 친절한 동지들 덕분에 별 볼 일 없는 경력으로 지탱은 하지만 이 일을 처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을 만들고 심지어 위협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그런 점에서 박사 구술시험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라이벌 교수의 제자 하나가 실력도 부족한 데다 부정행위까지 아려들자 스토너는 그 학생을 합격시키는데 반대한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했으나 라이벌 교수가 영문과 학과장이 되면서부터 사사건건 스토너의 경력과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다. 아우구스투스에서는 실비 디에누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어린 시절 황제와 절친한 사이였으나 후에 배신하는 인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면 성공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난제를 드러내고 승리는 예외 없이 패배의 가능성을 키워준다. 그렇다고 윌리엄스의 작품을 개인과 제도의 갈등, 제도 내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룬 우화로 치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스토너를 학원 장르 소설 또는 아일랜드의 소설가 존 맥가헌의 말처럼 소위 대학 생활을 그린 소설로 읽는다면 지나치게 편협한 독서일 수밖에 없다. 소설의 미묘한 심리와 복잡한 도덕률을 위한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토너의 아내와 같은 캐릭터를 어떻게 재현해 내겠는가. 남편을 처참하게 만들려고 닥치는 대로 심술을 부리지 않던가. 또 하나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도살자의 건널목 역시 이해가 불가능하다. 소설 내에서 사회와 제도의 구조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끔찍한 결과를 낳는 요인이 바로 사회와 제도의 부재여야 하건만 소설은 버팔로 사냥 중 그리고 그 이후의 인물들이 문명 이전의 반사회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과정을 추적할 뿐이다.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면 오로지 잠과 먹는 것 뿐이었다. 존 윌리엄스의 소설 3편을 관통하는 테마는 좀 더 거창하다. 스토너는 가족과 직장을 위해 정부에게 결별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한다. 결국 우리도 세계의 일부야. 윌리엄스의 소설은 하나같이 등장인물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삶이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과 세계의 알력이 빚어낸 우연의 부산물로 전락하는지 천착해 들어간다. 세상이 자연이든 문화든 에덴 동산처럼 유혹적인 콜로라도 땅이든 주립대학의 비좁은 강의 실이든 버팔로 사냥의 대학살이든 로마 원로원의 추방 명령이든 미주리의 더러운 농장이든 아니면 안티오케이아와 알렉산드리아의 화려한 궁정이든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투스에서 사신이 로마를 방문해 어린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옥타비우스의 가정교사이자 그리스 현자가 이렇게 대답한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나중에 뭐든 되겠지. 그야 저 아이의 성격과 운명의 장난이 결정할 일이니.
새 소설에 진솔하면서도 피치 못할 결론이라면 성격과 운명 사이에 알력이 종종 부식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스스로를 자각할 때의 이미지를 흐리고 대신 낯선 자아를 드러낸다. 앤드루스가 버팔로 사냥을 떠나기 직전 흠모하던 창녀, 하지만 잠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했다. 그의 동정은 사냥 중에 그리고 사냥 이후에 다른 형태로 잃게 될 것이다. 이 말랑말랑한 미남 청년에게 사람도 변하고 성격도 냉담해진다 경고한다. 버팔로 살상이 정점에 이르면서 여자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앤드루스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자기 얼굴을 쓰다듬었다. 무척이나 거칠고 낯설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도 궁금했다. 프란시스가 알아보기는 할까? 마찬가지로 스토너는 생애 말기에 이르러서야 이상은 우연과 필요에 굴복하고 그로써 과거의 바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처음에는 전인적이고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었건만 기껏 타협적이고 속 좁은 범인이 아닌가. 그 오랜 세월 후 이제 지혜는 사라지고 남은 건 무지뿐이다.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지?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많다. 게다가 마지막 이름은 첫 번째와 공통점이 전혀 없다. 요는 이름만으로도 의외의 변화와 피치 못할 잠식 과정을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가 니콜라우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보면 스토너의 단어 덧없는 삶이 효과적으로 재등장한다. 황제는 죽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 덧없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생각을 환기하는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투쟁해온 가치인 평화와 안정이 결국 로마 또는 공동체가 원하는 바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껏 그렇게나 노력했건만 적절한 삶의 환경, 즉 인간이 제일 살기 좋은 조건이 번영, 평화, 조화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어. 그런데도 난 그런 것들을 로마에 주기 위해 애썼다네. 황제는 제국을 세웠지만 그 기초는 착각에서 비롯했다. 이런 식의 전형적이고도 아이러니컬한 결말은 윌리엄스의 전매 특허다. 예를 들어 도살장의 건널목에서의 끔찍한 결말도 거의 흡사하다. 버팔로 사냥꾼들이 학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부재한 몇 달 동안 버팔로 가죽 가격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말았다. 말인즉슨 그간의 노고와 살상, 궁핍과 희생이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이다. 아우구스투스에서 그런 식의 아이러니는 편지 형식의 짧은 결말을 통해 고통스럽게 강조되는 바 윌리엄스가 지금껏 창안해낸 사료에서도 마지막 시도에 속한다. 황제, 사후 40년 황제의 임종을 지켜본 의사가 기록했는데 수신자는 바로 궁정의 조신이자 철학자인 세네카였다. 편지의 저자는 폭군 티베리우스와 사이코 카리굴라의 통치에 물린 터라 새 황제의 등장을 기대한다. 마침내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의 꿈을 실현해 줄 황제. 다만 그 황제가 바로 네로였다. 그렇다고 해도 윌리엄스는 주인공들을 실패자로 보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가 죽기 몇 년 전에는 한 인터뷰에서 스토너를 진짜 영웅이라며 추켜 세우기까지 했다. 소설을 읽은 후 대다수 사람들이 스토너의 삶이 슬프고 불운했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매우 훌륭한 삶이었다. 사실 어느 누구보다 잘 살았다 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요한 가치를 직접 목도하지 않았던가. 신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 신념을 지켜라. 이들 등장인물은 자신이 바라던 미래의 모습에서 멀어졌으나 결국 자신이 만드는 삶 자체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 혼자 살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이 비극이기는 해도 반드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윌리엄스는 당혹해 하면서도 하나하나 공을 들여 스토너의 삶을 만들어냈다. 비록 평범한 주로 욕구 불만의 삶이나마 그 결말에서 윌리엄 스토너의 친구는 연인 캐서린에게 적어도 두 사람은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윌리엄 앤드루스는 버팔로 사냥에서 돌아온 다음에야 막연하게나마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는 꿈이 나태한 환상이었음을 깨닫는다. 같은 이유로 야생과 부딪히며 얻은 교훈 또한 자신이 배우고 있다고 여긴 교훈과는 확연히 달랐다. 나이 많은 파트너 또한 부질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다 개소리야. 우리는 거짓으로 태어나고 거짓의 젖을 먹으며 자라지.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더 황당한 망상을 배우게 된다. 어쩌면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겠지만 내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니, 망상 때문에 놓치고 만 일들과 후회 정도야 남겠지. 그리스 비극처럼 두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당위와 이상의 옷을 벗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제껏 해왔던 일들, 즉 내 자신이라는 찌꺼기만 남는 과정을 드러낸다. 따라서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인용을 윌리엄스가 스토너를 위해 경고로 남겨둘까 고민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는 않을 법하다. 영웅이란 바로 자신으로 남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아우구스투스 후반에서 독재자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 더욱 심오한 주인공으로 변신한다. 마침내 윌리엄 앤드루스의 동료가 신랄하게 비판한 진실을 끌어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직면하고 기만과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위대하든 평범하든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점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있을 걸세. 물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사람은 혼자일 수밖에 없다네.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더 이상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해. 이러한 결말은 훌륭한 정기와 최고의 소설이 추구하는 결론이기도 하다. 미천한 존재로서의 자아가 최초의 로마 황제를 생각할 때 떠오를 만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결말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그 결말에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존 윌리엄스의 소설이 위대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